급락입니다. 이란 전쟁 후 첫 한국 증시,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6,100선이 무너지고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 원어치를 쏟아냅니다. 현 시점 6,000선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빨간색 숫자가 피처럼 번지고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딱 두 가지 생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던져야 하나 담아야 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의도 최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증시를 분석해온 애널리스트들조차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두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스피 5,000대 추락을 경고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감정적인 공포 마케팅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내외 최고 증권사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리포트만을 해부합니다. 그들이 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면의 거식 경제적 톱니바퀴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터지자마자 코스피는 무섭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6,100선을 내어준 데 이어 현재 장중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6,000선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6,000선 붕괴는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시장이 힘겹게 쌓아 올린 랠리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외국인은 장이 열리자마자 1조 원어치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탈출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60원대를 뚫어버리며 치솟고 있고 공포 지수라 불리는 믹스는 급등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세계 경제가 멈춰설 것 같은 패닉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것도 맞지만 애초에 떨어질 이유가 있었는데 전쟁이 트리거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여의도를 완전히 두 패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은 왜 떨어졌을까요? 지금 벌어진 하락에는 세 가지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숫자는 딱 세 개입니다. 48%, 1조 원, 그리고 PBR 0.8배. 이 세 숫자가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쟁 쇼크입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얘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은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시장이 이 시나리오의 공포를 느낀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과열에 따른 조정입니다. 사실 시장 내부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조정 신호가 겹겹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가 무려 48%나 폭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당일 급등에 대한 경고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선행 지표들마저 눈에 띄게 급증하던 상태였습니다. 즉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고르기 위해 무언가 합법적인 핑계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전쟁이 아니었어도 시장은 어떻게든 내려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태는 주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잔뜩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완벽한 명분이자 하락의 속도를 높인 트리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이번 폭락을 단순히 전쟁 쇼크만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외국인 매도의 진짜 성격입니다. 오늘 하루 1조 원을 던진 외국인들, 과연 어젯밤 이란 전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친 걸까요?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오늘 갑자기 시작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조 단위의 대규모 매도가 지속되고 있었고 최근까지 연속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예탁금으로 방어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은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외국인 매도의 새로운 이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매도의 속도를 높인 가속 페달이자 완벽한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애초부터 짐을 싸고 있었을까요?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일까요?
여기서 여의도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피자 지수입니다. 미국 펜타곤 근처 피자 가게 매출이 갑자기 치솟으면은 뭔가 큰일이 터질 조짐이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비스트, 그러니까 중동 현지 애널리스트, 위성사진 분석 업체까지요. 최근 한국 시장의 주문 흐름을 분석한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위기 국면이 닥치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력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뉴스를 보고 추격 매매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속도가 곧 수익률이 됩니다. 이 압도적인 정보망을 통해 그들이 지정학적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한국처럼 변동성이 큰 신흥시장에서 재빨리 이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경제 전문 기자 고란 씨는 좀 더 기계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은 이 WY 같은 한국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일 뿐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연기금이나 ETF는 특정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에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올해 48%나 급등하면서 이 펀드들 내에서 한국 비중이 이제 규정을 초과해버린 거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한국을 좋게 봐도 규정상 초과분은 팔아야 합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요. 이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매도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펀드 운용의 산술적인 숙제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문가들은 완전히 갈라졌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먼저 비관론부터 보겠습니다. 공포의 끝이 어디인지부터 직시해야 하니까요. KB증권의 한 리포트는 코스피 5,000대 중후반까지 열려 있다고 경고합니다. LS증권은 더 냉정합니다. 현 지수 대비 15%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죠.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PBR 0.8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은 뒤 남는 돈, 이게 순자산입니다. PBR 0.8배라는 건 그 회사의 주가가 청산 가치보다도 20% 더 싸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문 닫고 땅 팔고 기계 팔아서 빚 갚으면 남는 돈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가 이 수준까지 떨어진 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뿐이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치솟으면은 기업 실적이 꺾이고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서 그 청산 가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도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게 왜 외국인 매도를 부추길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 투자와 동시에 원화라는 화폐에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달러 기준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더라도 환율이 10% 올라버리면은 달러로 환전할 때 결국 본전치기가 돼버리는 셈이니까요. 이 논리대로라면은 외국인의 엑소더스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메리츠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이번 조정을 10% 내외의 당이 과열 해소로 봅니다. 하나증권, IBK투자증권도 비슷한 시각이죠.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48%와 119조 원. 첫 번째, 연초 이후 코스피가 48%나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핑계든 조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낙관론자들은 이번 전쟁이 그저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힐 명분, 다시 말해 건강한 숨 고르기의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똑같은 하락을 놓고 누군가는 절벽의 시작으로, 누군가는 계단의 쉼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119조 원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증권사 계좌에 묶여있는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역대급 규모죠. 이 돈은 아직 주식을 사지 않고 기회를 노리며 대기 중인 실탄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이 하방 경직성을 만든다고 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몰려와 바닥을 받쳐준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데이터가 나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 제시한 통계인데요.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전쟁 발발 직후
미국 증시는 평균 1.0%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는 평균 3.1% 반등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악재 자체보다 불확실성을 훨씬 더 싫어합니다.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일단 터지면 오히려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가격을 재조정하고 반등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동향을 매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 장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던지는 조단위의 물량을 오직 개인 투자자들만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119조 원의 대기 자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심리적 착각과 조급함 때문에 섣부르게 무지성 물타기에 나서는 경향이 짙습니다. 외국인들이 철저한 계산과 펀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물량을 비우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그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격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진정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그들은 피바다가 된 시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폭포수가 잦아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며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는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중은 중동의 폭격 장면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눈은 전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가 그래프와 미국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갑게 경고합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에 그대로 연동된다고요. 이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은 공장 가동 비용이 오릅니다. 공장 가동 비용이 오르면은 마트 진열대의 모든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폭발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다시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지금 시장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 성장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성장주의 가치 평가 공식에는 분모의 금리가 들어갑니다. 금리가 낮아야 분모가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가가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금리 인하 스케줄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그려볼까요?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글로벌 성장주의 적정 가치는 평균 10에서 15%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올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AI 종목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전쟁 자체보다 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전쟁의 불꽃보다 인플레이션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그는 확전과 장기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동에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더 복잡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 대국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중국 경제가 먼저 질식합니다. 게다가 중국으로 가는 석유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좁은 바닷길은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 편을 들어 미국과 충돌하는 순간 말라카 해협이 막히고 중국 경제는 심장마비에 걸리는 겁니다. 이란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치를 체력이 없습니다. 한상춘 위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 전쟁은 관련 국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금리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폭락장에서 웃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산주와 정유주입니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은 전쟁 뉴스가 터지자마자 급등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테마에 그칠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일까요? 하나증권 최훈샘 연구원은 구조적 수혜를 말합니다. 전쟁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입 확대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무기 수입 시장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각국의 방위비 증액이 가속화되고 한국산 무기의 수주 장호는 더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주가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 수주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증명하는 산업주로 격상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면 SK증권 김영재 부장은 좀 더 냉정합니다. 방산 정유 해우는 단기, 상승 후 이익 실현 구간으로 봐야 한다고요. 실제로 글로벌 증시의 오랜 역사를 보면 전쟁 시 방산주의 상승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예상된 상승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초과 수익을 낸 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평균 회귀 현상을 겪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주식시장에 잔혹한 진실이 있죠. 전쟁 테마는 뉴스보다 항상 먼저 움직인다. 특히 정유주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유사들은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창고에 쌓아둔 원유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서프라이즈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유 조달 비용 자체가 치솟으면서 정제 마진이 오히려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고평가 이익이 마진 압박으로 변질되는 시간의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같은 정유주라도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면 항공주는 양쪽 전문가 모두 피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쟁 리스크에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이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글로벌 증시의 장기 침체로 이어진 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고유가가 지속된 시기뿐입니다. 그 외의 전쟁들은 증시에 당이 충격을 줬을 뿐 중장기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시장의 영구적 붕괴에 베팅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SK증권 김영재 부장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1분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금융주와 증권주에 주목하라고요. 왜 금융주일까요?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은행의 예대 마진은 두터워집니다. 거기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 금융주는 하락장에서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동시에 갖춘 셈입니다. 폭락장에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벽으로 금융주가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종목을 사라, 어떤 타이밍에 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의도 최고 전문가들이 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면의 거시경제적 톱니바퀴를 낱낱이 해부해 드렸습니다. PBR 0.8배가 무엇인지, 외국인 리밸런싱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가와 금리와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어떤 나비 효과로 연결되는지를요. 이제 판단의 재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인가? 3개월 안에 써야 할 돈인가? 10년 후에도 건드리지 않을 여유 자금인가? 둘째, 나는 손실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20% 빠졌을 때 잠을 잘 수 있는가? 패닉에 빠져 던질 것인가? 셋째, 지금 나의 현금 비중은 적절한가? 추가 하락 시 담을 실탄이 있는가? 이미 올인 상태인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한 향후 코스피의 하락과 반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단기적인 진통과 추가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LS증권이나 KB증권의 분석처럼 중동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1460원을 돌파한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청산가치인 PBR 0.8배 수준, 즉 5,000대 중후반까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비해야 할 보수적인 바닥입니다. 하지만 반등의 불씨 역시 명확하게 살아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의 시각처럼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믿는 쪽의 근거도 탄탄합니다. 119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자 예탁금이 든든한 하방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 억눌렸던 펀더멘털이 다시 힘을 발휘하며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관론자들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신다면은 현금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낙관론자들의 역사적 통계가 더 믿음직스럽다면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시 119조 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봅시다. 지금 증권사 계좌에 묶여 있는 이 막대한 대기 자금은 공포에 질린 돈이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는 돈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추면은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을 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올인하는 최악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프레임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전문가의 논리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현금 확보와 저가 매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논리를 나누다 보면은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관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